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 한켠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1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죄를 묻다 문화제를 열고 탄핵 1주년의 의미를 되돌아봤습니다. 만일 1년 전에 탄핵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을 겁니다. 보수단체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집회가 열리기 1시간 전부터 보수단체 회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름이 적힌 관을 만들어 와 분풀이했습니다. 보수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파면 선고를 규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3.1절 때 보수단체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에 촛불탑을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혹시 모를 소동에 대비해 경찰은 80개 중대 6,400명의 병력을 집회 장소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한때 보수단체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광장 옆 차로로 행진했지만 양측 간 충돌은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통해 별도의 특별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탁으로 정의용 실장을 통해 어제 백악관 면담 자리에서 구두 형태로 전달됐습니다. 앞서 전달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제안과 비핵화 의지,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 중단 외에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신뢰 구축의 일환이자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의 북한 태도와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를 듣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에서도 북한과의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 합의가 완성되면 세계에 매우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나흘 앞두고 검찰이 사실상 최종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질문지를 정리하는가 하면 내일은 뇌물수수 과정에 연루된 측근들을 한꺼번에 소환할 예정입니다. 뇌물수수 과정의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3명이 대상입니다. 특히 검찰은 박영준 전 차관이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회장직을 주는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법무비서관 출신의 강훈 변호사와 대형 로펌 출신의 피영현 변호사가 방패로 나섭니다. 이들은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데 늦어도 월요일까진 선임계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당초 합류가 유력했던 민정수석 출신 정동기 변호사는 변론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을 기다린 뒤 합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 변호사는 2007년 검찰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 쉬는 곳도 정치다. 주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1, 2, 3, 4, 5, 6, 7, 8, 9가 아마 국민들 머릿속에 뚜렷이 새겨진 해가 2017년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93번째 숨쉬는 것도 정치다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나오신 바로 오늘은 박근혜 씨가 파면당한 날이죠.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아, 그 말은 그 예전에 서울올림픽 개최 발표할 때 사마란치 위원장이 세울 코리아 요거 하고 똑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문장으로 남아있을 만한 그런 말이죠.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남을 워딩이죠. 아니 원래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탁 튀는 거.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국민들이 제일 정치인 노무현을 확 기억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청문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전두환이었나? 저 열받아서 그때 명패 던지려고 했던 거.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장면이나 지금 뭐 그러면 뭐 부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그런 준비되지 않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정말 본 진면목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거. 그런 게 딱 기억에 남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리에 그 표현은 그 앞에도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왜 기억에 오래 남냐면은 탄핵한다로 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파면이란 말을 쓰면서 아, 맞구나. 파면이란 말이 맞구나. 이게 인식이 되니까 지금도 굉장히 우리가 고영주구나 이걸 확인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약간 격가지로 가면 추미애 대표의 행상. 아, 행상 책임. 네, 그랬어요. 행상. 그것도 신기했었죠. 그 많이. 김무성 대표가 일부러 보여주면서 뭔 말인지 모르고 일부러 보여줬다가 완전 망신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롤. 롤? 뭐요? 아, 머리 헤어롤. 머리에 네, 헤어롤. 네. 그런 하나하나가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평등함을 위한 이런 캠페인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렇게 곰곰이 이제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 여성의 지위와 삶에 있어서의 역할, 이게 어느 정도 가야지 대한민국이 정말 저희가 민주주의와 평등과 인권과 평화를 주장하면서 진짜 일생을 바쳤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역할, 이런 게 많이 이제 하루하루 매 초마다 매 시간마다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명패를 이호 여사님하고 같이 나란히 걸음으로 인해서 여성의 평등함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내각의 여성을 이제 많이 등용함으로 인해서 정치 발전을 꾀하려고 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역시 그 두 전직 대통령을 계승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미투 운동이 나오니까 펜스 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펜스 룰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조직에서든 50대 50에 남녀를 동수로 일을 하게 하면 상당 부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 주말에 귀한 논평 들었어요. 대변인님의 귀한 논평. 어쨌건 3월 10일 날 파면이 되고 나서 딱 2달 동안 대선을 거쳐서 5월 10일 날 정권 교체가 되는 뭐 그런 빌미였었고요. 3월 8일 여성의 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8도 있고 뭐 미투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짧게. 미국의 맥도날드가 맥도날드 특정 지점에서 그 M자 있잖아요. 마크 M자를 여성의 날이라고 W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그 이벤트였어요. 근데 비난이 엄청 쏟았어. 여성의 날이라고 여성을 상징하는 W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비난이 쏟아졌어. 그 이유는 맥도날드가 평소에 고용하는 매니저 중에 10명 중에 6명, 60%가 여성이랍니다. 근데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그 협회가 있어요. 기업들 협회. 네. 그 회원사이면서 그러니까 쇼맨십만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두 개만 보태면 요새 이제 미투 관련해서 또 안지사 문제 갖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김대중 이희호 두 분의 공동 명패 말씀하셨는데 그게 1964년도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부터 50년 전에 김대중 이희호 공동 명패를 달았던 지도자가 있던 당이에요.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말씀하시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이 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는 뭐 여성 총리 또 여성부 이런 등등의 어떤 정치적인 배려나 정치적인 소신에 의한 어떤 여성 중시 정책이 시작돼서 노무현, 문재인 다 이어지고 발전하는데 전혀 다른 거지만 혹시 노 대통령 그 초기에 쓴 책 중에 제일 먼저 쓴 책 제목이 여보 뭔지 나 아세요? 좀 도와줘.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두 분의 관계도 굉장히 통상적인 관계와는 다른 그런 김대중 이후 두 분과는 다른 동지적 관계가 동반자적 관계가 좀 있죠. 뭐 문재인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큰 틀에서 어떤 성평등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인식을 가졌던 지도자들이 존재했던 정당이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변화를 개척해왔던 정당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더 나아가는 것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미투를 여성 또는 성평등 문제만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정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게 뭔지 기억하세요? 노동자 대투쟁이었어요. 그렇죠. 즉 우리 사회에 억눌려 있던 계급 계층 문체가 이제 분출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정치 민주화의 이런 사회 민주화로 간 거잖아요. 저는 촛불혁명 이후에 미투 혁명이 시작된 거는 필연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꼭 여성 문제가 아니라 여성 문제는 숫자로는 남성과 동일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굉장히 소수자 문제잖아요. 그런 소수자 문제의 대표 문제가 터진 거고 5,000년 적폐가 터진 거기 때문에 촛불혁명 이후에 그런 어떤 마치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 갔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진보하고 변화해야 될 방향에서 정치, 계급계층 문제를 뛰어넘어서 각종 소수자 문제와 차별 문제 전체를 이제는 정리하고 자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걸 저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일대 전기 아닌가 싶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냥 뚜벅뚜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던 그 정신이 이제 구현되는 거고요. 적폐청산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거운 주제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상황인데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제죠.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71%로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49%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사람과 정당에 대해서는 질타와 애정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이런 정당과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바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사실은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이제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매서운 분노 섞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점을 보고 위대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그 대한민국 국민의 힘은 정말 어디까지일까라는 그런 경이로움까지 사실은 있어요. 네. 어저께 이제 북미 정상회담 완성도 높여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늘이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그 파면되는 국민의 힘이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그게 어저께 또 하나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점. 미투가 미완의 과정을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면 이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또 그 한 정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오프닝이 막 여러 가지 주제가 혼재돼가지고 네, 그러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인 대분기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발표들을 보면서 쏟아지는 극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방식으로의 어떤 표현들을 써가면서 극찬하는, 제가 했던 표현들 물론 빌려온 겁니다만, 경천동지, 현기증 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오가는데 며칠째 연속으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역사적 사건인 거죠. 어느 누구도 못한 일인데, 이게 어떤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힘, 김정은의 스타일, 트럼프의 스타일, 이게 합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말처럼 신의 합작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일부러 만들려도 만들 수가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 아닙니까? 두 분은 그 발표 보고 경악하지 않으셨어요? 그 1월 1일자 신년사를 한번 평가를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천 동지가 맞죠. 사실은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제안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받는 과정, 그야말로 전광석화는 저도 예상 못했죠. 사실은 요 직전 민주공대가 김연철 교수였고, 그러니까 제가 민주공대를 하면서 유일하게 2번 이상 한 주제가 남북관계예요. 4번을 했어요. 정세현, 이종석, 김명희, 그러니까 중앙일보 대기자죠. 그 다음에 김연철 4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에 대한 비교적 완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좀 정리가 됐는데, 김연철 이전에 김영희 대기자를 할 때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김영희 대기자에게 제기하기도 했었고, 제목으로 붙인 게 뭐냐면 트럼프 이방카 노벨 평화상을 꿈꿔라였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평창 직후에 뉴욕타임즈에 유사한 제목으로 기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Why not 노벨 피스 프라이즈 for 트럼프 이방카, 그런 걸 꿈꿔라. 트럼프 보라고. 트럼프 이방카.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식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 직접 가서 뭐 높은 사람 만나는 것도 있고, 연설하는 것도 있고, 싱크탱크와 만남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현재 여당의 싱크탱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거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뉴욕타임즈 기고를 하려고 뉴욕타임즈 쪽 접촉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제가 이걸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딱 이때쯤이겠다 생각했는데, 그 제목에 동의를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맞아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무슨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취지는 빅딜을 해라는 얘기였거든요. 미국이 빅딜을 하면 그런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 거죠.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아주 완강한 표정의 모습을 찍었던 타임지 기억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니고시에이터라는, 협상자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참 대단한 예견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협상력이 이번에 CNN인가 어디서 정직한 브로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어니스트 브로커라는 말을 미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두 스트롱맨을 갖다가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둘 다 지금 한편으로는 절박한 내부 사정이 있잖아요. 김정은도 김정은의 내부 사정이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중간 평가가 중간 선거가 11월에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지금 뭐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미국 내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서 트럼프를 둘러싼. 네. 그런데 그 사실은 빅딜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 스타일상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보면 어떤가 이제 싶었는데, 아니 뭐 저는 뭐 제가 뭐 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까지 예측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쭉 짚어보면 복기를 해보면 적어도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실제 정보까지를 접하면서 준비를 했던 분들은, 저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창구상이 이번에 전략적인 꽃이에요, 꽃. 평창으로 올 때까지 다 참고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진보 보수 양쪽의 비판이 다 있었는데 그걸 다 참고 왔잖아요. 그래서 평창에서 미국과 북한을 접점을 만들어낼 때까지 사실은 균형 감각을 갖고 끌어온 것이 핵심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빛을 발한 것이고, 그 점에서는 이 정도의 전격성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라는 나름의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덜컥, 김정은도 덜컥, 두 스타일이 지금 만난 거죠.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떡밥을 그냥 확 유머로 표현하자면 그런 건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봐도 굉장히 업돼 있는 게 느껴져요. 덧붙이면 사실은 이제 뭐 미국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그분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고마워해야 될 분들이 EU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분들 11월 달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국제사회의 노력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색돼 있는 국면을 풀기 위해서 어쨌든 미국 내에 카터 전 대통령도 본인이 특사로 가겠다고까지 제안했던 그런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밑에 이제 토대가 됐다라는 점도 오늘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감사 마음. 예.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조금만 살펴보면 정의용 실장 및 이분들이 미국에 갔는데 도착한 첫날은 약속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는 중간에 트럼프가 지금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신의 작품이라는 건 트럼프도 북한 이슈라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난망한 이슈에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정의용 실장이나 이분들을 그럼 빨리 보자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라서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더만요. 정의용 실장이 무역 보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좀 빼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고 해요. 그 부분이 더 저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도 있고. 대통령께서 하라고 지시하셨겠죠. 그랬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예. 특사가 가서 만나고 그 뒤에 그것을 직접 발표하고 이것은 저희가 기억하는 시기에서는 외교적으로 별로 안 나왔던 장면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예우를 해준 장면인데 오늘 어디서 보니까 누가 그 얘기를 했던데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과거에 고종이 그 헤이그에 이준 저기를 특사로 파견했다가 그땐 정말 국제사회 냉대를 받고 그랬던 우리의 정말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특사가 가서 직접 만나고 전하고 거의 숨가쁜 사실상의 결정을 하고 그거를 한국 사람의 목소리로 전 세계에 타전하고 딱 끝나면서 굿나잇 딱 하고 나오는데 야, 참 이거는 사실은 그 장면의 형식성만으로도 상당한 감동이 있죠. 트럼프가 그렇게 흔쾌히 이것을 오케이 할 줄은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몰랐을 정도. 반반 네, 생각했겠죠. 네. 정말. 5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래요. 미국에 도착하지. 근데 이제 전에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평창에 펜스와 이방카 카드를 개막식과 폐막식 양쪽에 쓸 때 트럼프는 굉장히 진폭이 넓은 양쪽의 폭을 가지고 움직였고 나름 평창을 둘러싼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보이는 것에서 보면 그 여지가 살려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가 그거를 명확하게 보면서 그걸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의 그런 결단력도 놀라운 대목이긴 하지만 그 또한 대통령과 정부의 시야에는 들어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조명균 장관과 천혜승 차관이 사실은 2000년부터 줄기차게 남북 대화에 했던 분들이죠. 역할을 했던 분이고 특히 또 서훈 국정원장도 2000년, 2007년 다 그 실무 책임자로서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베테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의 신년사만 봐도 이후에 어떤 스탠스로 남북관계를 풀 거다라는 게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오는 과정, 나오고 나서 후속 조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저는 정상회담 발표 때 가장 감동이 3차 남북 정상회담 그 단어였어요, 저는. 물론 그 6가지 항목이 하나같이 다 감동이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감동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것도 집권 1년 그 안에 2차가 예. 다 우리 1기 민주정부, 2기 기 민주정부, 민주정부. 2차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배출한 대통령들이라는 게 참 뿌듯한 거죠.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정전된 지가 올해가 65년째인데요. 정전이잖아요. 종전도 아니고. 그게 지금 북핵을 키워온 원인이잖아요. 정전인 게. 크고 작은 돌발 변수는 있겠지만 만날 수 있는 텀이 길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이런 부분은. 그 사이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그거 외에도 워낙에 깜짝 뉴스 속에 이게 사소한 뉴스가 돼버렸는데 가시보로는 정말 기가 막혀요.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 만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 대통령이 새벽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오늘 결심했으니 이제부터는 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쪽에 어떤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그 방송으로도 이야기했거든 그 이야기를.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술단 왔을 때 왜 현성월 단장과 북측에서 오신 손님들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만났잖아요. 예. 우연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남북 태권도 선수단 축하 공연이라 그래야 되나요? 시범. 그때도 이제 짧게 이제 북측 대표단하고 악수를 나눴는데요. 경험 속에서 제가 느낌은 정말 촘촘하게 보고 있구나. 김정은 위원장의 나만의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정도는 체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운영이라든가 남북관계 운영에 있어서의 변화를 면밀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좀 농담처럼 얘기한다면 저기 무장 공비 파견하고 간첩 파견해가지고 정보를 파악하는 시대가 그렇죠. 지났잖아요.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뭐 만약 했다고 칩시다. 막 열심히 돌아다녀서 하는 게 사실 인터넷 열심히 검색한 것보다 뭐 특별히 더 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북이 아니더라도 면밀하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고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심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라면 당연히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팟캐스트를 들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사실은 의도가 좀 다른 건데 저는 최근 며칠 동안에 우리가 촛불, 그다음에 미투, 또 남북관계의 변화를 보면서 정신없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정말 지금 어떤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정신을 차리고 침노를 유지해야 될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음 몇 가지 화두를 떠올려 봤어요. 정말 바른 언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각종 어떤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삼성 문제 놓치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바른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과거에 6.15 정상회담 후에도 그랬고 14 정상회담 후에도 그랬고 이제 각종 돌발 변수도 있고 방해가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지금부터 4월까지, 지금부터 5월까지도 그럴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특히 보면 흔히 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수구 언론, 그다음에 이 시대의 변화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나 정치권 일부, 거기가 정말 이 문제, 어떻게 보면 민족사의 장래를 정상적으로 가게 하는 최대의 암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뭐 새날을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언론을 세우는 노력을 훨씬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다.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예를 들어 요 며칠에 둘러싼 언론의 보도 태도라든가 편집 이런 것만 봐도 쫙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엉터리 같은 보도들을 했던 언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건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반성이 없잖아요. 아마 전혀 과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전혀 딴소리들을 할 거예요. 지금은 진짜 정론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수준을 뛰어넘는 국민 정론을 이렇게 세우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훨씬 더 지금 펼쳐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하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진짜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이야기가 길어지면 이제 본 주제를 이야기 못해서 그러는 건데 양심들이 없는 세력들이 있어요. 안 되길 바라면서 보도의 의도들을 토시아나 왜 내부자들이란 영화 보면 그 논설 주간이 그 토시아나 갖고도 엄청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안 되길 바라면서 각종 우려의 기사 자기들 까리는 뭐 아니 이게 본 주제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은 사실은 국민의 의식,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언론, 여론 이것을 바로 잡아가는 일이 남북관계 대통령이 지금 열일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김정은도 자기 나름 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헛소리들을 할 거고 또 언론에서도 기레기들이 헛소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여론의 시장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남북관계 제일 중요한 일일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등 당장 쉬운 일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의했습니다. 14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의가 있은 지 9일 만에 북한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인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이 담긴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친미 4대와 동족 대결의 낡은 틀에 갇힌 채로 내놓은 제안이라면 자신들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난 11일자 조선신보의 주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그 사이 북한이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엿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베를린 제안에 관해 관심이 없었다면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맹비난했을 텐데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고민 깊은 증거라는 겁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밝힌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5월 북한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에서 직접 언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김정은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며 군사회담을 제의했었습니다. 북한 매체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순간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되는 만큼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노동신문을 통해 14선언 등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적대행위 중단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7월 달이라든지 베를린 네. 가서 제안을 하잖아요. 예. 그게 시작됐는데 1월 1일 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바로 4일 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합의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1월 9일 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하고 이성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시작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풀리라는 예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로 만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속에 굉장한 노림수를 갖고 한 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우물가 숭늉 발언이잖아요. 그 말의 뉘앙스는 잘 되고 있다는 의미가 좀 포함되기도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끌어오는 이 정도 속도면 계속해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저는 봐요. 우물물을 떴더니 숭늉이야. 아니, 우물물을 퍼서 밥을 지어서 숭늉까지 먹은 거죠. 그 정도로 빠르게 느끼는 거고.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1월 10일 날 신년사 하면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우호적인 답변을 좀 하고요. 다음에 2월 9일 날은 드디어 올림픽이 개막하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로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 날 청와대에서 김여정 위원장을 만나면서 오찬하게 되죠. 약간 위기 리스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펜스하고 김여정하고의 그 회동이 불발되는 부분이 나중에 펜스가 공개한 걸 들어보면 북미 관계는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2월 25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문제 논란의 그분을 만났고요. 3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청와대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3월 8일에는 정의용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갔고요. 그래서 3월 9일 날 트럼프의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 결과까지 나왔단 말이죠. 야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는데 하나도 안 다룬 게 없어가지고 설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훗날에 이 상황을 후손들한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장소는 평화의 집 남측이잖아요.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디서 만날 것 같으세요? 평화의 집 북측. 평화의 집 북측.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해가지고 판문점을 가려다가 날씨 때문에 헬기가 중간에서 회항해가지고 국회 와서 연설했잖아요. 그때 이제 원래 일정에 없었는데 갑자기 잡혀진 일정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그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판문점이라는 그 DMZ라는 것을 보러 가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물론 클린턴 대통령도 그 근처에 갔지만 헬기 타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육로로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항하고 오는 길에
이 저 서울 수도권 인근 일대를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공장이 없느냐라는 말을 추미애 대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를 미국에 그때 갔을 때 한 바가 있으면 물론 그것 때문에 뭐 또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평화의 상징이 DMZ시고 그것이 판문점이잖아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장소로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실무회담을 위한 논의가 있겠지만 유엔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판문점이 그래서 가장 그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평화의 상징으로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동도 용이하고 해서 저는 판문점 북측. 네, 북측. 원장님은요?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전혀 의외의 장소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김정은 둘 다 또 의외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상상. 전혀 의외의 제3의 장소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또 하나의 상상이 4월 달에 남북 정상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은 5월이잖아요. 예상컨대. 그래서 5월 달에 남북 미 정상이 같이 손을 흔드는 그 장면이 판문점에서 있으면 정말 대단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의 장소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을 했던 나라 이제 예상컨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보다도 어쨌든 판문점에서 같이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베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갈게요. 뭐 이런 그러면서 그렇죠. 위안부 소위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도 하면서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이 지난번 평창 때 남북 양쪽의 펜스 김여정을 청와대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 실현됐다면 자연스럽게 청와대가 거기에 이제 매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림일 거라고 봐요. 아주 좋은 그림일 수도 있고 제가 아주 의외의 선택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로서는 북에 초청한 건데 사실은 뭐 북을 방문하는 미국 지도자가 북을 방문한다는 것이 워낙 역사적인 상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판문점 북쪽이건 아니면 북의 어느 곳이건 간에 그 굉장히 제일 최상의 그림인 것 같고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또 맞제안, 역제안이 와가면서 김정은이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도 굉장히 본인들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거든. 네. 가장 경천동지할 모습은 김정은이 방미하는 거고요. 그 조금 더지만 그것도 경천동지이게 트럼프가 방북하는 거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은 판문점에서 만나는 건데 가장 원만하죠.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과제가 이제 유엔의 제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한해서 이제 제재를 유엔과 협조하에 미국이 동의하에 이제 진행된 건데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고 치면 그런 유엔으로부터의 동의 제재를 풀어가는 과정도 숙제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할 일이 많네요. 지금 미국과 유엔이. 네. 그러면 뉴욕일 수도 있겠네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재미로 저는 가끔 김정은, 김여정 두 사람의 경우에는 뭐 다른 걸 떠나서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로서의 갖고 있는 국가 문제,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과 함께 둘로서는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너 서울에 가지 마 이러면 굉장히 갑갑하겠죠. 그런 것처럼 또 걔네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해외 물 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전반적으로 너 미국 가지 마 이러면 사실 여러 가지 일할 때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 나가서 너 해외 나가지 마 이러면 진짜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상상을 해보면서 저는 뭐 색다른 그냥 이걸 뭐 흥미 위주로 본다면 색다른 안도 하나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이에요. 올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송 몇 번만 하면 바로 이루어질 일이고 그 다음 달에 또 그럴 일이 우리 100회가 언제라 그랬죠? 100회는 아직 7주가 남았으니까 5월 달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끝난 후에 이것도 북미 미북 간의 그 회담 특집이 되나. 한반도 역사상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지금은 섣부르지만 저는 기존에 있었던 경우와는 조금 달리
진행이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 특성상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언제보다도 높고 그러면 정말 빅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빅 대땅도와 빅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 100회 이후에는 김민석 원장님이 사회자고 푸나님이 진행자잖아요. 우리가 아니, 지난번에 패널. 얘기할 때. 패널, 그죠? 네. 그러면은. 다 정했어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아마 이런 말씀하셨던 중천금입니다. 5월 달에 또 북미 방송 정상회담, 출연료도 드려야 되고 북미 바쁘네. 정상회담의 사회자는 원장님이고 패널이 푸나님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지금. 그래서요. 그러면은 애청자들의 또 불만이 지금 남북 또 정상회담 출처할 수도 있어요. 때까지는 진행자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MB 출석과 관련해서 언제냐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두어 김현 차례 대변인께서 갑자기 저렇게 급 사회자 모드로 지금 저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PD 역할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저 아니 PD 역할 이제 하시려고 우리 하잖아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할 때 3월 14일인데 과연 그날 나가겠냐 그랬더니 제 말이 맞잖아요. MB 측에서 소환 날짜를 재조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 14일은 그날은 출석 안 할 거다. 한 두 차례 미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겠죠. 그래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MB가 구속되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또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네. 빅 이벤트군요, 이제. 하여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특히 남북 평화 시대에 우리가 대표 언론으로 대표 팟캐스트로 쭉 갑시다. 이게 업되셔가지고들 푸나님이 진행하면 이게 이슈가 안 되지만 김민석 원장이 사회자로 2%만 우리가 이제 숨쉬는 것도 정치다를 사회자가 김민석 원장이면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좀 섭섭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방송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행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서. 패널은 좋으시고요? 제가 사회자를 맡기고 그러잖아요. 네. 일부러. 나도 몇 개만 하고 싶은 거죠. 누가 MC 맡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배현진 아나도 한번 불러서 하나에서 진짜 아침부터 막 화날라 그래. 배현진은요 지금 트로이 목마가 됐어요. 이제 자유한국당은 수도값 때문에 정당가 망한다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MBC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상당 기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배현진 누군지도 몰라. 저도 저를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제가 왜 배현진 아나 얘기를 하냐면은 아나가 아니구나 앵커군요. 앵커죠. 그때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목요일 날 그 두 분을 영입한다는 게 나오니까 이제 언론으로부터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주문을 받았는데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전까지 내가 논평은 좀 기다렸다 내겠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논평을 냈잖아요. 엄기영 전 MBC 사장이 딱 야마였어요. 야마 이러면 안 되는구나. 메인이었. 뭐다 알아먹는 얘기인데 뭐. 네, 그래요? 개인세이 이후에 좀 방송에 부적절한 용어가 써도 되는군요. 근데 어쨌든 엄기영 MBC 사장은 꽤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보궐선거에 MM이 붙었던 거 아닙니까? 최문순 그렇죠. 사장과 이제 엄기영 사장인데 그 두 분의 인지도로 따지면 최문순 도지사는 사실은 조금 힘든 버거운 싸움이었는데 근데 엄기영 MBC 사장이 날아간 게 그 강릉에서 불법 펜션에서 불법 텔방 운영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왜 그때 어디에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 시절 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는지 난 참 아니 하여튼 그것부터 이해가 안 갔죠.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게 한나라당이었죠.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요. 네, 그래서 이제 펜션에서 넘어가고, 이제 불법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한 방에 이제 어쨌든 훅 간 건데 이번에는 KBS 사장이 MBC 앵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타 쌍피다. 그렇게 이제 엄경 그 전 사장을 빗대서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배현진 앵커가 안산 동산구 출신이에요. 안산 출신이에요. 근데 그 앵커를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막말했던 당시에 그것도 그때만 하더라도 유민 아빠가 그 교황이 오시기 전에 직전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하는 척 진상규명을 위해서 뭔가 좀 움직이려고 했던
겉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방송에서 그런 행태를 보여줬던 아나운서거든요. 앵커거든요. 근데 그분을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해서 옥동자를 낳았다고 한우하고 박수하고 그래서 참 송파에 살고 계신 분들이 송파에서 이사 가야 되나 그런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잘못 들으면 아니 뭐하러 이사 가요? 그거 떨어지면 되는데. 떨어뜨리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네. 이제 그쪽 당에 계신 분들 딴 성향을 쪽에 있는 분들도 또 배현진 씨가 그래 온다. 그쪽에 와서 이제 하니까 이제 자존심 상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 찍으시면 되죠, 뭐. 예, 그러시면 되겠네요. 홍준표의 말을 잘못 이야기하면 배현진 씨가 옥동자를 낳았다로 들려요. 조심들 하시고요. 제가요? 제가 아니요, 한 말이? 홍준표. 근데 옥동자는 사실은 남자 아이를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방송이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냅뒀어요. 이게 팟캐스트지 마.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배현진 영입하고 기란영 영입하고 이것도 너무 양아치 같은 짓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수년간 다루었던 방송의 기본 맥락은 그런 거거든요. 북한 문제가 사라지면 자유한국당 부류는 뭐 먹고 사나 이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결국에는 미국 편드는 일본과 자유한국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친미파인 거고 그쪽 세력은 친일파인 거고 요 관점인데 상황이 이렇게 풀리니까 이 사람들 논평은 그게 나와야 돼요. 트럼프가 조사파, 정북 이렇게 되는 그 공격을 해야지 이게 그게 맞죠 이제. 트럼프 넘어져도. 그렇지.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정도 되면은 홍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북미 정상회담 성사 소식을 듣고 궁지 몰린 북한의 안보쇼? 이 쇼가 트럼프가 하는 게 쇼란 말입니까? 만만하니까 북한만 때리면서 쇼에 놀아나는 사람으로 만든 거니까 하여간 이제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 거죠. 사실은 왜 그 코미디 프로에서 그 동수란 표현 혹시 아세요 두 분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아예 없는 존재로 만드는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그걸 동수라고 불렀어요. 동수 취급한다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동수가 된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귀가 듣지를 않아.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대한애국당이 이제 매주 집회를 했었잖아요. 뭐 성조기와 태극기와 이스라엘기를 들고 그러면은 이제 성조기는 없어지고 이스라엘기만 남나요? 일장기하고? 조금 진지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조금 얘기 좀 해도 돼요? 우리가 말이에요. 사회를 나중에 보세요. 네네. 아니야. 하고 싶은 말 다 제가 했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1919년 저번에 그 얘기했죠. 3.1운동 후에 임시정부 임시현장 민주공화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헌법, 그다음에 촛불 문재인 민주당 정부, 그다음에 2018 헌법을 만들어낸 세 번의 역사적 흐름이 있잖아요. 예.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여러분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사회주의권만 참석했어요. 84년 LA 올림픽에 자본주의권만 참석했어요. 88년 서울 올림픽에 양쪽이 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87년 6월 항쟁에 그 힘을 받아서 비록 노태우 정부였지만 남북 기본 합의서를 했어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하고 남북 관계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일단 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간에 러시아와 수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렇죠. 러시아와 수교를 예. 그런 등등 있죠. 제가 지난번에 3.1운동과 임시정부 백범을 재조명하자 이걸 저희가 이제 2018 체제의 10대 어젠다 중에 첫 번째를 제가 얘기를 그때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심정당론입니다. 조만간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주장의 핵심은 김근태 전 의장이 주장했던 예를 들어 민주대연합을 더 극대화한 민주대연합 플러스 알파 그러면서 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의 중심 정당이 되고 북한의 노동당과 맞상대하면서 한반도의 화해 협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로서의 새로운 정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70년대까지는 냉전 지향의 시대이기 때문에 냉전적 안보 정당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촛불혁명에서 남북 화해 시대까지 펼쳐지면 화해 협력 지향의 정당이 주류 정당, 중심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주변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지금 대변화의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빅체인지이기 때문에 이제 헛소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동수가 되는 겁니다. 동수.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각도화에서 연속 집권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일단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추미애 대표가 연구 혁신의 과정에 이제 가는 거죠. 지난해 저희가 정당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은 지속되고 중단 없이 간다. 이제 이렇게 어저께 저희가 중앙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게 이제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여야 보수 진보 이런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면서 큰 정치 구도의 변화가 온다. 예. 그러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제가 전에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용어까지 남북 화해 협력의 정당. 일본은요, 제가 주장하는 게 입니다. 일본은 보수 국가고 지정학적 구조적으로 미투도 잘 안 되는 나라잖아요. 지정학적 구조적 심리적으로 보수 국가고 그래서 보수 정당 자민당이 주류 정당 중심 정당인데 한반도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은 개혁 국가이기 때문에 개혁 정당이 중심 정당으로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게 민주반민주국으로 왔던 거예요. 드디어 촛불혁명 이후에 남북 관계까지 가면 이제는 그것이 이제 안정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토대를 이번에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원장님? 네. 더불어 남북이 평화롭고 협력하는 세상을 위해서 민주당이 그 틀을 만들자. 그 더불어란 말을 앞에 넣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홍준표 씨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논란, 핵폭탄급 이슈들 중에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흔들리면 안 돼라고 오히려 국민들이 지지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가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못 따라오다가 이제는 국민한테 할 말을 다 잃어버리고 사실 알고 보면 미국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직접 검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남북 관계가 막 좋아지는 과정에서 계속 안 돼 하면서도 남한 북한이 교류하면서 사실상 유전선이 없어지는 상황에 가도 계속 안 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쟤들은 왜 저러냐 진짜 짜증나 죽겠네 하고 이제 동수야 이렇게 더 버려지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제 친구 이름이 동수인데. 가만요. 알겠고요.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짧게. 지금 왜냐면은 이 방송 나가고 나서 3일 정도 후에 이명박 씨가 검찰에 출석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것도 정치적인 걸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벤트인데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뉴스의 크기 이 상황에서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날마다 우리도 메시지를 내겠다예요. 검찰을 하고 이제 싸우겠다는 거죠. 검찰 쪽에서 계속 언론에 흘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둘이 이렇게 싸우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명박 씨가 내놓는 이야기들을 보면 나름대로는 어떤 논리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일단 탓은 내 거 아니다. 이런 논리.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궁색해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걸로 보면 궁색한데 어떻게든지 구속을 피해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기는 해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출석 날짜를 뒤로 딜레이 시켰던 부분도 확실한 구속을 위한 거라는 게 사실은 그게 맞는 거잖아요.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 이런 건데 저는 다음 주는 벌써 한 월요일, 화요일만 돼도 이명박 구속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이슈가 상당 부분 MB로 덮일 것이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이명박 구속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명박 리포트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저도 편지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명박 리포트를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서 열심히 보다가 갑자기 이제 그 대형 사건이 그렇죠. 터져서 그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한 100페이지 정도 봤는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책 안에. 근데 그걸 묻어버렸구나 결국에는 그 이슈 자체를 다루거나. 아니 이제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MB 측에 있던 MB가 이제 뭐 검찰을 상대로 한 마디를 하든 뭐 두 마디를 하든 그거는 사실은 변호사가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될 일이에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하는 말마다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저도 본 이명박 리포트를 검찰이라고 안 볼 리가 없었겠죠. 이미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김희중 1부속실장이 당시 그 했던 검찰 조사 받으면서 탄탄하게 조사가 되어 있어서 빼도 박도 못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MB는 살아온 본인이 했던 일을 다 기억 못 하겠죠.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은 기억을 하잖아요. 한두 마디 말로 어쨌든 이 상황을 모면해서 타인에게 제3자에게 죄를 덮으려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변호사들 주변에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주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 변호사처럼 그런 길을 또 걷지 않는 게 그나마
그래도 한때나마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이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저께 패럴림픽 개막식에 또 가셨다면서요. 이명박이요? 네. 참 숟가락 잘 얹네. 화면에 잡힌 걸 보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덜덜덜 이런 거죠.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 이제 이거를 제가 봤는데 여튼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다음에 검찰 조사를 능멸한 죄가 가볍지 않으니 14일 이전만이라도 그냥 사죄가 아닌 이상에는 함구하고 계시는 편이 본인의 신상이 좋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이제 바둑으로 말하면 아다리인데 이명박 씨는 자기 죄를 어찌 됐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인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검찰 출석해서 죄가 엄중한데 부인하는 쪽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어요. 부인하면. 시인하자니 유죄가 나는 상황이고 부인하자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상황이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명박 씨 자체가 구속이 안 된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잖아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다음 주가 우리 방송할 때는 이명박 씨 구속이 사실상 결정돼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바로 영장을 치느냐 아니면은 뭐 며칠 후에 더 촘촘히 만들어서 영장을 치느냐에 관한 부분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어느 쪽이 가깝다고 14일이 이제 나오라는 거고 조정해달라고 주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불가하든 조정을 하든 그 답이 이제 나온 뒤에 못 나간다 그날은 그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도 골목에서 성명서 낭독하고 저항하다가 그 다음날 체포돼서 갔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대략 한 3월 20일에서 한 25일 사이. 아, 다음 주 방송 때는 구속골을 못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거 못 볼 거를 보는 또 한 주가 되겠죠.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분은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김현 검찰총장 고문께 제가 늘 마이크를 넘기고 이 대목에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몇 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뭐 박근혜 친위 쿠데타 이런 그 음모도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은 군대가 동원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명박 같은 사람들이 구속이 안 되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처럼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구속은 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명서 낼 겁니다. 이명박 구속 안 되면. 억울하다. 나는 석방해달라 이거요. 아, 이거 참. 문재인 대통령 칭찬 한마디만 하고 방송을 끝낼게요. 꾸준히 기다리고 누가 막 뭐라고 막 문재인 패싱이네 뭐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어떤 진정성 갖고 일관되게 나아가면 결과를 가져오는구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정치인의 덕목에 있어가지고 말이 화려한 분은 아닌데 진정성 갖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 결과물이 생기는구나. 국민적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북한 문제 같은 거를 아예 도외시한 채 북한을 비판하는 쪽의 발언만으로 한다거나 야당 생활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갔다면 맺을 수 없는 결과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이지만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이 재밌게만 들린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던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좀 정리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만요. 난 죄송합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업돼 있었다는 부분을 아니 제가 다양한 주제를 싶어요. 좀 이렇게 질수 없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반부터 그랬어요. 예, 알겠고요. 제가 사회보면 이렇게 안 해요. 얼른 가져가시고요. 네. 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희망의 봄이 오고 있네요. 다음 주에 더 따뜻한 날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핵 문제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발표문을 보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2005년도에 김정일이가 조지 W. 부시를 초청한 일도 있습니다. 언제나 저들은 궁지에 몰릴 때는 그런 식으로 안보쇼를 다 했습니다. 대표님 정계 개편 하실 겁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반문의 괴수 박지원이 친문의 두목 양비를 찾아온 것은 이 양비에게 끈 떨어졌다고 울지 말고 저처럼 끈 찾아서 메워 다녀라 하고 왔습니다. 박지원 끈도 양비하고 연결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4년 후에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대, 연합을 잘하자. 그 특사 선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잘했다. 그래서 이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됐구나. 역시 나보다 낫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사람과 정당에 대해서는 질타와 애정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이런 정당과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바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사실은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이제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매서운 분노 섞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점을 보고 위대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그 대한민국 국민의 힘은 정말 어디까지일까라는 그런 경이로움까지 사실은 있어요. 네. 어저께 이제 북미 정상회담 완성도 높여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늘이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그 파면되는 국민의 힘이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그게 어저께 또 하나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점. 미투가 미완의 과정을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면, 이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또 그 한 정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오프닝이 막 여러 가지 주제가 혼재돼가지고 네, 그러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인 대분기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발표들을 보면서 쏟아지는 극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방식으로의 어떤 표현들을 써가면서 극찬하는, 제가 했던 표현들 물론 빌려온 겁니다만, 경천동지, 현기증 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오가는데 며칠째 연속으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역사적 사건인 거죠. 어느 누구도 못한 일인데, 이게 어떤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힘, 김정은의 스타일, 트럼프의 스타일, 이게 합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말처럼 신의 합작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일부러 만들려도 만들 수가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 아닙니까? 두 분은 그 발표 보고 경악하지 않으셨어요? 그 1월 1일자 신년사를 한번 평가를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천 동지가 맞죠. 사실은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제안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받는 과정, 그야말로 전광석화는 저도 예상 못했죠. 사실은 요 직전 민주공대가 김연철 교수였고, 그러니까 제가 민주공대를 하면서 유일하게 2번 이상 한 주제가 남북관계예요. 4번을 했어요. 정세현, 이종석, 김영희, 그러니까 중앙일보 대기자죠. 그 다음에 김연철 4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에 대한 비교적 완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좀 정리가 됐는데, 김연철 이전에 김영희 대기자를 할 때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김영희 대기자에게 제기하기도 했었고, 제목으로 붙인 게 뭐냐면 트럼프 이방카 노벨 평화상을 꿈꿔라였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평창 직후에 뉴욕타임즈에 유사한 제목으로 기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Why not 노벨 피스 프라이즈 for 트럼프 이방카, 그런 걸 꿈꿔라. 트럼프 보라고? 트럼프 이방카.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식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 직접 가서 뭐 높은 사람 만나는 것도 있고 연설하는 것도 있고 싱크탱크와 만남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현재 여당의 싱크탱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거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뉴욕타임즈 기고를 하려고 뉴욕타임즈 쪽 접촉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제가 이걸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딱 이때쯤이겠다 생각했는데, 그 제목에 동의를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맞아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무슨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취지는 빅딜을 해라는 얘기였거든요. 미국이 빅딜을 하면 그런 꿈을 꿀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 한켠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1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죄를 묻다 문화제를 열고 탄핵 1주년의 의미를 되돌아봤습니다. 만일 1년 전에 탄핵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을 겁니다. 보수단체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집회가 열리기 1시간 전부터 보수단체 회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름이 적힌 관을 만들어와 분풀이했습니다. 보수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파면 선고를 규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3.1절 때 보수단체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에 촛불탑을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혹시 모를 소동에 대비해 경찰은 80개 중대 6,400명의 병력을 집회 장소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한때 보수단체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광장 옆 차로로 행진했지만 양측 간 충돌은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통해 별도의 특별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탁으로 정의용 실장을 통해 어제 백악관 면담 자리에서 구두 형태로 전달됐습니다. 앞서 전달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제안과 비핵화 의지,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 중단 외에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신뢰 구축의 일환이자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의 북한 태도와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를 듣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에서도 북한과의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 합의가 완성되면 세계에 매우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나흘 앞두고 검찰이 사실상 최종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질문지를 정리하는가 하면 내일은 뇌물수수 과정에 연루된 측근들을 한꺼번에 소환할 예정입니다. 뇌물수수 과정의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3명이 대상입니다. 특히 검찰은 박영준 전 차관이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회장직을 주는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법무비서관 출신의 강훈 변호사와 대형 로펌 출신의 피영현 변호사가 방패로 나섭니다. 이들은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데 늦어도 월요일까진 선임계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당초 합류가 유력했던 민정수석 출신 정동기 변호사는 변론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을 기다린 뒤 합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 변호사는 2007년 검찰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 쉬는 곳도 정치다. 주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1, 2, 3, 4, 5, 6, 7, 8, 9가 아마 국민들 머릿속에 뚜렷이 새겨진 해가 2017년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93번째 숨쉬는 곳도 정치다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나오신 바로 오늘은 박근혜 씨가 파면당한 날이죠.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아, 그 말은 그 예전에 서울올림픽 개최 발표할 때 사마란치 위원장이 세울 코리아 요거 하고 똑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문장으로 남아있을 만한 그런 말이죠.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남을 워딩이죠. 아니 원래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탁 튀는 거.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국민들이 제일 정치 노면을 확 기억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청문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전두환이었나? 저 열받아서 그때 명패 던지려고 했던 거.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장면이나 지금 뭐 그러면 뭐 부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그런 준비되지 않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정말 본 진면목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거. 그런 게 딱 기억에 남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리에 그 표현은 그 앞에도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왜 기억에 오래 남냐면은 탄핵한다로 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파면이란 말을 쓰면서 아, 맞구나. 파면이란 말이 맞구나. 이게 인식이 되니까 지금도 굉장히 우리가 고영주구나 이걸 확인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약간 격가지로 가면 추미애 대표의 행상. 아, 행상 책임. 예. 아, 네, 행상. 그것도 신기했었죠. 그 많이. 김무성 대표가 일부러 보여주면서 뭔 말인지 모르고 일부러 보여줬다가 완전 망신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롤. 롤? 롤. 뭐요? 아, 머리 헤어롤. 네, 헤어롤. 헤어롤. 네. 그런 하나하나가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평등함을 위한 이런 캠페인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렇게 곰곰이 이제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 여성의 지위와 삶에 있어서의 역할, 이게 어느 정도 가야지 대한민국이 정말 저희가 민주주의와 평등과 인권과 평화를 주장하면서 진짜 일생을 바쳤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역할, 이런 게 많이 이제 하루하루 매 초마다 매 시간마다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명패를 이호 여사님하고 같이 나란히 걸음으로 인해서 여성의 평등함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내각의 여성을 이제 많이 등용함으로 인해서 정치 발전을 꾀하려고 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역시 그 두 전직 대통령을 계승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미투 운동이 나오니까 펜스 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펜스 룰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조직에서든 50대 50에 남녀를 동수로 일을 하게 하면 상당 부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 주말에 귀한 논평 들었어요. 대변인님의 귀한 논평. 어쨌건 뭐 3월 10일 날 파면이 되고 나서 딱 2달 동안 대선을 거쳐서 5월 10일 날 정권 교체가 되는 뭐 그런 빌미였었고요. 3월 8일 여성의 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8도 있고 뭐 미투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짧게. 미국의 맥도날드가 맥도날드 특정 지점에서 그 M자 있잖아요. 마크 M자를 여성의 날이라고 W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그 이벤트였어요. 근데 비난이 엄청 쏟았어. 여성의 날이라고 여성을 상징하는 W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비난이 쏟아졌어. 그 이유는 맥도날드가 평소에 고용하는 매니저 중에 10명 중에 6명, 60%가 여성이랍니다. 근데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그 협회가 있어요. 기업들 협회. 네. 그 회원사이면서 그러니까 쇼맨십만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두 개만 보태면 요새 이제 미투 관련해서 또 안지사 문제 갖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김대중 이희호 두 분의 공동 명패 말씀하셨는데 그게 1964년도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부터 50년 전에 김대중 이희호 공동 명패를 달았던 지도자가 있던 당이에요.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말씀하시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이 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는 뭐 여성 총리 또 여성부 이런 등등의 어떤 정치적인 배려나 정치적인 소신에 의한 어떤 여성 중시 정책이 시작돼서 노무현, 문재인 다 이어지고 발전하는데 전혀 다른 거지만 혹시 노 대통령 그 초기에 쓴 책 중에 제일 먼저 쓴 책 제목이 여보 뭔지 나 아세요? 좀 도와줘.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두 분의 관계도 굉장히 통상적인 관계와는 다른 그런 김대중 이후 두 분과는 다른 동지적 관계가 동반자적 관계가 좀 있죠. 뭐 문재인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큰 틀에서 어떤 성평등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인식을 가졌던 지도자들이 존재했던 정당이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변화를 개척해왔던 정당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더 나아가는 것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미투를 여성 또는 성평등 문제만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정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게 뭔지 기억하세요? 노동자 대투쟁이었어요. 그렇죠. 즉 우리 사회에 억눌려 있던 계급 계층 문제가 이제 분출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정치 민주화의 이런 사회 민주화로 간 거잖아요. 저는 촛불혁명 이후에 미투 혁명이 시작된 거는 필연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꼭 여성 문제가 아니라 여성 문제는 숫자로는 남성과 동일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굉장히 소수자 문제잖아요. 그런 소수자 문제의 대표 문제가 터진 거고 5,000년 적폐가 터진 거기 때문에 촛불혁명 이후에 그런 어떤 마치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 갔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진보하고 변화해야 될 방향에서 정치, 계급계층 문제를 뛰어넘어서 각종 소수자 문제와 차별 문제 전체를 이제는 정리하고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걸 저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일대 전기 아닌가 싶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냥 뚜벅뚜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던 그 정신이 이제 구현되는 거고요. 적폐청산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거운 주제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상황인데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제죠.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71%로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49%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실제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 거죠.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아주 완강한 표정의 모습을 찍었던 타임지 기억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니고시에이터라는 협상자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참 대단한 예견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협상력이 이번에 CNN인가 어디서 정직한 브로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어니스트 브로커라는 말을 미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두 스트롱맨을 갖다가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둘 다 지금 한편으로는 절박한 내부 사정이 있잖아요. 김정은도 김정은의 내부 사정이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중간 평가가 11월 중간 선거가 11월에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지금 뭐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미국 내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서 트럼프를 둘러싼 네. 그런데 그 사실은 빅딜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 스타일상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보면 어떤가 이제 싶었는데 아니 뭐 저는 뭐 제가 뭐 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까지 예측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쭉 짚어보면 복기를 해보면 적어도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실제 정보까지를 접하면서 준비를 했던 분들은
저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창구장이 이번에 전략적인 꽃이에요, 꽃. 평창으로 올 때까지 다 참고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진보, 보수 양쪽의 비판이 다 있었는데 그걸 다 참고 왔잖아요. 그래서 평창에서 미국과 북한을 접점을 만들어낼 때까지 사실은 균형 감각을 갖고 끌어온 것이 핵심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빛을 발한 것이고 그 점에서는 이 정도의 전격성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라는 나름의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덜컥, 김정은도 덜컥 두 스타일이 지금 만난 거죠.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떡밥을 그냥 확 유머로 표현하자면 그런 건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봐도 굉장히 업돼 있는 게 느껴져요. 덧붙이면 사실은 이제 뭐 미국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그분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고마워해야 될 분들이 EU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분들 11월 달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국제사회의 노력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색돼 있는 국면을 풀기 위해서 어쨌든 미국 내에 카터 전 대통령도 본인이 특사로 가겠다고까지 제안했던 그런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밑에 이제 토대가 됐다라는 점도 오늘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감사한 마음. 예.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조금만 살펴보면 정의용 실장 및 이분들이 미국에 갔는데 도착한 첫날은 약속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는 중간에 트럼프가 지금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신의 작품이라는 건 트럼프도 북한 이슈라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난망한 이슈에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정의용 실장이나 이분들을 그럼 빨리 보자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라서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더만요. 정의용 실장이 무역 보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좀 빼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고 해요. 그 부분이 더 저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도 있고. 대통령께서 하라고 지시하셨겠죠. 그랬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예. 특사가 가서 만나고 그 뒤에 그것을 직접 발표하고 이것은 저희가 기억하는 시기에서는 외교적으로 별로 안 나왔던 장면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예우를 해준 장면인데 오늘 어디서 보니까 누가 그 얘기를 했던데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과거에 고종이 그 헤이그에 이준 저기를 특사로 파견했다가 그땐 정말 국제사회 냉대를 받고 그랬던 우리의 정말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특사가 가서